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 강의는 이제 2025년 노무사 대비 경제학 원론 기본 이론반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경제학이 어떻게 출제됐고, 그리고 내용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건가는 간단한 제가 OT를 하고 시작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태까지 14년부터 24년까지 11년간 출제했던 그런 것을 제가 이 표로 만들어 봤어요. 보통 이제 14년이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23년 있고, 24년은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은 이제 처음으로 40문제가 출제됐죠. 그 전에 25문제가 출제됐었는데, 그래서 저 앞에다가 내놨습니다. 자, 경제학을 처음 공부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공부한 사람은 저걸 보면서, 단어를 보면서 어떤 단어에서 많이 나오고, 그게 왜 많이 나오고 중요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통 여러분은 알다시피 이제 1단원 수요 공급 이론부터 12단원 국제 경제까지 나오는데, 보통 이제 6단원까지 우리가 미시라고 7단원부터는 거시 또는 12단원을 우리가 다시 모아서 국제 경제학이라고도 다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무사 경제학은 그전은 이제 2022년까지 나오는 경영과 2024년, 2024년이 나오는 경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노무사 경제학이기 때문에 이 노동 경제학 측면이 우월하게 그리고 월등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은 또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됨으로써,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 경제에 관련된 문제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비중 자체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25문제 나왔을 때 노동 경제학 문제가 10문제 나왔어.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도 한 10문제야. 그러니까 다른 내용과 이제 거의 노동 경제학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적인 문제를 별로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10문제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그 전에 봤던 것 중에서 잘 나오는 거, 전체 비율을 본다면 수요 공급 이론 잘 나오고 소비자 이론, 그리고 여기 시장 이론 잘 나오고, 그다음에 요소 시장, 소득 분배 이론 있죠. 요게 잘 나오는데, 요게 잘 나오는 것이 본다면 이거 쭉 한번 본다면 이것이 요소시장이 생산 요소시장이라 갖고 이것이 바로 노동경제학,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보면 알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왔죠. 25문제일 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5문제 나올 때까지 있어서. 근데 작년에는 한 문제뿐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다른 시험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 경향이 제가 이제 아마 내일 정도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프린트가 나간 것이 24년도 문제 출제 경향과 그리고 이 표랑 같이 해서 나갈 텐데, 그때 본다면 이제 다른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사랑 많이 비교되는 시험 중 하나가 간평사야. CPA는 약간 수준이 높고 간평사 또는 보험 계리사. 근데 그 전부터는 이 노무사 25문제일 때는 뭐 보험 계리사 취급했는데, 지금은 이제 40문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간평사랑 같은 수준을 취급해요. 그리고 실제 문제도 그렇고 성향도 굉장히 비슷해졌어요. 간평사의 문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처럼 골고루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노동 경제학에 집중돼서 나오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수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본다면 40문제 중 수리적인 문제, 수리 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러니까 어떤 계산,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계산해야지 나오는 그런 식의 문제 내용이 25문제가량 나왔어. 그러니까 절반 이상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리적인 문제,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한테는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답이 깨끗해. 그지? 이건가 민가, 이건가 긴가. 읽다 보면 그런 게 많잖아. 그지?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근데 수리적인 문제는 계산돼서 나오면 답이 나오잖아. 그게 더 깨끗해. 단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강의했던 건 다르게 저는 올해부터 이제 노무사 경제를 하면서 강의를 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도 다시 만들고 그랬어요. 다시 한다는 것이, 다시 생각한다는 것이 노동 경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40문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펼쳐져서 나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제 빼쪽하게 나왔는데 이제 펼쳐서 나오기 때문에 전 분야를 다 해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강의 어떤 집중도라든가 어떤 거지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좀 달리할 겁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에 맞춰야죠. 사실 그것은
2023년부터 그런 내색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그런 내색이 나왔죠. 보세요. 2023년도 25문제 나왔지만 한 문제뿐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또 나왔다는 것은 이 기조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는 것이, 그리고 강의하는 것도 좀 다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전에 편중돼서 나왔던 것이 골고루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골고루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그전부터 우리가 이 40문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25문제는 집중적으로 나오던 것이 골고루 나오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그리고 수준도 골고루 여러분과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난이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죠. 그 전에 보면 이 25문제일 때는 한 시간 이외거나 범위 이외거나 시간 불가능. 범위 이외라는 것은 우리가 요 경작책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경작책인데 요 범위 외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말고 기존의 유명한 경작책은 이거보다 두꺼운 책이 미시거시로 남겨진 책들이 많이 있어. 거기에는 그것이 포함될지 몰라. 근데 우리는 경작은 효율성 있게 효율성을 논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그 두꺼운 책을 다 하면 사실 80%를 맞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이것만 해갖고 60% 맞는 게 낫지 않아? 그지? 괜히 이거보다 한 2.5배 두꺼운 거 하면 한 80% 맞아. 근데 거기서도 벗어나는 것도 있어. 그걸 내가 100% 내가 소화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이렇게 한 두 문제 정도는 포기하고 들어갈 거야. 그 전에도 그랬어.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여기서 네 문제 아는 문제만 5분 이상 걸리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 있어. 그것은 선별해서 푼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답이 보이는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 풀어서 직접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과 전략은 어떻게 했냐면 이 두 가지 내버려두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이 2차 과목이 아니라 1차 과목이라면, 그치? 우리가 한 60점 정도만 맞더라도 다른 데서 점수를, 그러니까 경작이 사실은 다른 데 평균을 올려주는 점수는 별로 될 가능성이 없어. 그치? 그렇게 기대하지 마. 다른 데서 좀 점수를 따. 단 평균을 까먹지 않을 정도 되면 다행이야. 그래서 한 60점 정도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요 세 개만 집중하더라도 요거 6문제 정도 푸기는 쉽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해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나 범위를 넓게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 자,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봤자, 그지? 한 8문제는 범위 이외거나 공부도 안 해봤던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오고 시간상 도저히 못 푸는 문제가 4문제 보여. 그런 문제는 안 푸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문제만 선별하여 푸는 5분 이상 걸린 문제도 이것도 문제가 많이 보여.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것은 2차라면 끝까지 해야죠. 그죠? 한 문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1차잖아. 1차는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중요해. 그 유럽 공부하다가 작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이 1차가 합격률이 거의 그죠? 뭐 50% 이상 나왔던 그 전에였기 때문에 작년엔 1차를 소홀히 하다가 2차만 집중하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2차만 집중하다가 1차에서 과락도 과락이지만 60점 평균 이하로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 그런 사람들 이제 올해 아마 그지 다시 한번 일을 갈 겁니다. 1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지? 그래서 2차를 공부한 과정에서 2차를 그러니까 그지 쉽게 올해 2차를 쉽게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딸이 있는데 딸도 이제 노무사 준비를 하고 있어. 작년에 1차 붙었고 2차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1차는 그지 제가 강제해 갖고 경작을 시켰지. 경작을 시켰죠. 개인 지도도 할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하려면 이거는 이것까지는 공부하지 말자는 겁니다. 괜히 어쩌다 한 번 나와줬던 거, 그래서 이 난이도라든지 그런 열대가지 출제에 경향을 할 겁니다. 어쩌다 한 번, 10년 동안에 어쩌다 한두 번 나와줬던 거, 그거 갖고 목매이지 말자는 거야. 그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 내용이 또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이것만 승부 보더라도, 그지? 이것만 승부 보더라도 이것은 60점 이상 맞거든? 그래서 괜히 이걸 공부하려고 이제 그지? 쩔쩔매고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50%만 50%만, 그지? 여러분이 자신있게 풀어주면, 50%만 자신있게 풀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찍어도 그지? 대부분 한 20% 맞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60% 정도 목표. 괜히 시간 들여서 우리가 이 경작을 10만큼의 노력으로 80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6만큼의 노력으로 60점을 얻자는 거야. 그지?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거야.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 강의했던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했던 전략을 좀 수정한 부분입니다. 뭐 시험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경향에 따라서 그때마다 전략을 수정해야죠. 그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것을 특히 지금 모르겠지만 문제 풀이할 때는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수학 내용이 있어요. 이 경제 수학은 제가 그래서 그전에는 이 반이 이 여름에 기본 사전 예비반인가 있어. 그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이제 지금 여정이 지금 길기 때문에 지금 멀리 가야 돼. 그리고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요걸 보면 제가 이 프린트를 아마 내일 정도 나눠줄 거고 아니면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들어가면 이거를 강의 올려놓은 게 있을 거야. 강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 경제 수학이 좀 약한 사람은 그 강의를 들으세요. 자료실에 있을 테고 동영상과 자료가 그거로 대신할게요. 자,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거 할 거니까 뭐 이 시간에 지금 노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여러분을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한번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건 고등학교에서도 나오지 않는 대학 과정에서만 나오는 미분법이거든. 그것이 편미분이야, 편미분. 여러분이 미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죠. 근데 편미분 우리가 편두통 한쪽만 아픈 것이 편두통이지 편미분은 하나의 변수로만 미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 미분에서 요거 말입니다. 요거 유리수 범위에서의 미분법이라는 게 있어. 보통 이제 문과라면 유리수 범위가 아니라 이것이 자연수 범위로서만 미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리수 범위로 이것이 확정되면 요 지수가 이렇게 어떤 그지 음수가 나올 수 있고 분수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자연수일 때 미분하는 방법과 똑같아. 그거를 가지고 그걸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그 다음에 편미분법으로 이용될 거야. 자, 이건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지? 이렇게 A에 X의 알파승이라면 이제 알파가 그지? 앞으로 가고 이것이 지수가 1이 빠지는 거 이거랑 똑같아. 근데 이것이 정수, 자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유리수 범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유리수라는 것은 알다시피 그죠? 어떤 분수라든지 그리고 음수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경제 수학이라는 것은 거의 여기 이거 말고는 이것이 거의 한 7, 80%다. 20, 30%는 우리가 무한등비급수 그런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미분에서 우리가 요 내용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여기 A의 X 알파승, Y의 베타승. 그리고 여기 A의 X 알파승 플러스 Y의 베타승. 그럼 이걸 우리가 우리가 보통 편미분은 라운드 X, 라운드 F. 뭐 DX, DY랑 똑같아. 이거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대로 본다면 이런 얘기가 여기서 우리가 라운드 X, 라운드 Y는, 라운드 F는 그대로 X만 변수로 보는 거죠. X만 변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어떤 안경이 있는데 그 안경 끼면 X만 변수를 보고 나머지는 모두 상수 아니면 이제 개수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Y는 우리가 변수지만 현재 X를 분류할 때 이것은 개수죠, 개수. 개수라는 것은 이 어떤 미수 앞에 있는 숫자랑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X만 변수로 보고 미분하는 거죠. 알파 앞으로 가죠. 알파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파 앞으로 가고 A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Y의 베타승. 그러니까 요거에 관해서만 미분한 겁니다. X에 관해서만 미분한 거야. 그러니까 요것이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Y에 관해서 미분하면 똑같이 Y에 관해서 미분하면 라운드 X, 라운드 F. 자, 거의 미분은 거의 이게 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없이 나와. 그리고 현재 나왔던 아까 말했던 40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이런 미분법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Y로 미분한다. 자, 똑같죠. Y로 미분하면 이것이 Y로 미분하니까 이제는 X가 이제 개수로 보이고, 그지? Y만 변수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베타 앞으로 가고 A의 X의 알파승, Y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만 주의해 주면 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거를 단항식이라죠. 단항식. 이거를 다항식.
항이 어떤 곱으로 이루어진 항이 하나 있는 거 말고 합과 차로 이루어진 식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항식이야. 이때는 또 달라집니다. 라운드 X, 라운드 F가 되면 이건 X로 미하죠. 근데 아까 요때 요것은 아까 개수성이 있지만 얘는 지금 이건 상수. 자, X만 배웠을 때 이건 상수식 파는 거야. 자, 상수를 비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 것만 나옵니다. 답이 이런 식으로. 자, 알파에 바로 알파 A에 X에 알파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뒤에 것은 없어지는 거죠. 상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0이 되는 거야. 자, 요만 준비해 주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없이. 사실 다른 미분 볼 필요 없이 이거만 본다면 거의 경제수학에서 나온 미분 다라고 보면 돼. 거의 이런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그지 루트 x는 x 2분의 1승이죠. 이런 내용. 자, 이걸 미분한다. 자,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게 또 대단히 잘 나오는 분야인데, 자, 미분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가죠. 2분의 1이 앞으로 가서 x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그 형태를 알고 있는 것이 좋아. 이것은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이 음지수는 역수입니다. 그 2분의 1승은 근호죠. 그래서 이것은 2루트 x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이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을에 보자마자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것은 1에다 2분의 1 빼니까, 이거 바뀌었네, 그지? 2분의 1에다 1을 빼는 거죠.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자, 음지수는 역수고, 2분의 1승은 근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나와주는 것이 이것이 편미분법이고, 그리고 유리함수범에서 미분이야. 자, 말대로, 그지? 뭐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보더라도, 문과생도 한 번만 보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워낙 전 분야에, 미시의 전 분야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해본 겁니다. 이런 거죠. 그지? 여기에. 자, 이렇게 이제 고배도 함수, 곱으로 나왔고, 자,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효용함수, 그리고 여기 생사함수, 그리고 여기 어떤 이제 일종의 효용함수, 그리고 여기서도 그지? 어떤 시점간 소비자 선택 이론이죠. 시점간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C1, C2의 함수. 그러니까 어떤 변수로 나오건 그 변수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X, Y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지? L과 K, L과 Y, 그리고 C1, C2로 나오고 있다 뿐이지 계속 여기서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계속 미분이 들어가거든. 미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까 말한 편미분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이 경제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근데 또 하나 좀 다른 내용이 하나 있어. 그것이 뭐냐면 이것이 로그민법입니다. 로그민법. 이 로그민법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과에서 있던 내용인데 이것이 좀 응용돼서 나와주는 분야야. 자, 이것도 그대로 결과만 알아줘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자연 로고 미술, 그제 우리가 이거를 2를 없애버리고 이제 리니어 x, ln x라고 합니다. 그때 이걸 미분하면 일반적인 식이거든. 이 로고를 미분하면 분모가 fx가 그래도 들어가고 분자를 이게 미분한 식이 들어가. 이게 일반적인 미분법이 되는 거야. 미분법.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a가 p 곱하기 q 이렇게 곱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것은 양배의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로그를 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로그에서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 되죠. 합이 돼. 이렇게 합이 됩니다. 그지? 우리가 로그 성질이 있잖아. 그럼 이걸 비교하면 아까 요 식에서 이걸 비교하면 fx분의 f-x라 했어. 이거 다시 f'(x입니다. 그럼 이거를 비교하면 요걸 비교하면 a분의 a'(x). 요걸 비교하면 자, 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곱이 아니라 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p분의 p'(x), q분의 q'(x)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미분이라는 것은, 그죠? 이것은 무한 급수죠. 무한 값이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야. 근데 순간 변화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이것이 고등학교에 평균 변화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리미트 델타 x분의 델타에서 리미트 델타 x가 0을 갈 때 이게 우리가 dx dy라고 했던 거 아니야. 그지? 도함수의 정의, 미분의 정의가 이겁니다. 그 순간값의 변화율을 우리가 순간변화율, 이거는 평균변화율. 그래서 우리는 기하학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함수에서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배웠어. 자, 기억날 겁니다. 자, 이거랑 마찬가지해서 원래는 미분 개념인데 이것도 거꾸로 그지?
그치? 미분 개념이, 그지? 이건 미분이죠. y 프라임 아니야? 이거를 변화분으로 바뀐 게 이거야. 자, 이것만 알더라도 실제로 이거를 하지 않고 푸는 경작 문제가 많은데, 이것만 알더라도, 그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것의 변화율은, 이것의 지금 증가율이죠. a분의 델타 x는 우리가 증가율에 대한 표시야. 자,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보세요. 자, 요거는 요거고, 이건 a분의 델타 x거든. a분의 델타 a거든. 자, a분의 델타 a. 우리가 요걸 이걸과 변화율, 증가율, 상승이라고 했죠. 그지? 변화율, 증가율, 상승률은 다 똑같은 얘기야. 자, 이런 얘기죠. 만약 A가 10에서 12로 변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A가 10이고 이 변화분이 2죠, 2. 그러니까 이것은 곱하기 100 하면 이것은 20%다. 이렇게 적죠. 이 의미야. 이것은 이렇게 적을 것을 변화율, 증가율로 표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곱으로 표시된 굉장히 많은 식이, 그지? 이거를 양변을 로고 미분한 이 식으로 응용된 식이 의외로 많아. 근데 많은 경제학책은 이걸 다루지도 않는 책이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그지? 어떤 곱으로 이루어진 양변의 로고를 쳐면 A의 증가는 P의 증가를 또 상승률 똑같아. Q의 증가를 더합니다. 이것은 원래 식은 곱이지만 증가를 따면 증가를 구하면 합이 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이 로그민법. 그러니까 뭐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풀면 훨씬 쉬워지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경제학에 그지 특화돼 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수학은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정확한 값이라 대략값이야. 근데 경제학은 요 정도의 그지 오차는 그지 용인하고 들어갑니다. 용인하고 들어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사용되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좀 이따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소비자 출액 또는 생산자 총수는 총수입, 토탈 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입니다. PQ는 이렇게 총수입 증가는 물가 상승률 더하기 수량 증가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푸는 것보다 이렇게 놓고 풀었을 때 증가율 상승률이 주어지면 이거 아니면 문제 풀기 어렵거든. 그리고 그 유명한 PCA 교환 방식도 이제 이걸 로그하면 이게 증가율 더하기 그지 증가율 더하기 상승률 더하기 증가율 이런 식으로 모든 곱은 로그미분으로 합으로 바뀌면서 증가율 변화를 바뀌고 있다는 것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 심지어 이것까지 들어가죠. 성장에 의해서 여기서 이게 알파가 앞으로 나온 것은 아까 로고 취했을 때 로고 취한 다음에 미분하는 거니까 로고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온다는 계수 성질 있죠. 그치? 그 성질을 이용한 거야. 그 성질을 이용해서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대로 이게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당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1인당 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을 총으로 나눈 거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1인당 소득 증가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인구 증가율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되죠. 과연 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10%고 인구 증가율이 10%면 1인당 소득 증가를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전체 경제가 10% 커지고 인구도 10% 커졌다면 1인당 소득 증가를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잘 나타나 있잖아. 그냥 이거 갖고 풀이하는 게 아니라 증가율로 표시됐을 때 내용이 이거로 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그지 내용이 경제 수학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는 앞으로 가장 그지 집중적으로 봐둘 것은 이 두 가지야. 그지 이거 지금 보다시피 편미분법과 물론 여기서 유리수 범위에서 미분법이 이게 더 잘 나오죠. 그지 잘 나오는데 이건 난이도가 쉽잖아. 그래서 변별력을 갖는 것은 이 두 가지다. 편미분과 그지 이것이 로그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지 동영상을 듣는 학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동영상을 듣는 학생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아마 그전에도 올려놨으니까 지금도 찾아보면 자료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경제 수학을 자세하게 강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기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2반 이제 핵심 이론반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미시경제학 6회, 거시경제학 6회, 그래서 전체
12회 동안 강의할 겁니다. 근데 제 강의 교재를 보면 알겠지만 전체를 100형으로 나왔어. 100형. 100개 형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100형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문제, 어떤 형태별로 나눴기 때문에 이 100형을 나누면 어떤 식의 장점이냐면 어떤 문제 기출을 봤을 때 이것은 몇 형 문제다. 몇 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좀 문제가 복잡하면 한 개 형이라 두세 개 형이 합작됐을 때 나오는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것이 주된 이론이 있을 겁니다. 무슨 형 문제다, 몇 형 문제다. 그래서 전 여태까지 나중에 보다시피 이제 문제풀이반하고 이제 하게 되면 교재로 했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를 이렇게 이제 편뿐만 아니라 형으로 나눴어요. 이것은 몇 형 문제다, 몇 형 문제를 형으로 모두 다 나눴습니다. 그럼 공부하기도 아마 쉬울 거야. 그리고 이 형이 어떤 유형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가도 여러분이 짐작하기 쉽고 체계를 가지고 공부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제1편 경제의 기초와 수요 공급 이론이 오늘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자, 여기 나왔죠? 경제의 기초와 수요 공급 이론이 자, 이런 식으로 형부터 12형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나온 숫자는 아까 말한 그지? 11년 동안 나온 출제된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눈에 어떤 것이 잘 나오고 덜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보다시피 수요, 그지? 워낙 잘 나와. 그리고 여기 요 소비자 지출의 내용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최고 최저가격제 조세부가. 원래 최고 최저가격제는 그 전의 문제 때문에 이 최저가격제가 최저임금제 때문에 이것도 노동 경제학 측면에서 잘 나온 겁니다. 원래 다른 시험은 이렇게 잘 나올 리가 없어.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그전 경향이고 작년부터 좀 달라졌으니까 이렇게 그지 난이도 또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많이 나오리라고는 앞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모든 시험을 치고 제일 잘 나온 것은 누가 뭐래도 그지 이것이 수요에 관한 내용과 탄력도 그리고 조세 부과 효과는 이것은 어느 시험인지 잘 나오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것이 경제학 핵심 이론반 기초 아예 기초 아니기 때문에 여기 경제의 기초 개념 있죠? 이것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식의 개념과 미시, 거시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나기 때문에 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로 대신 하세요. 그리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뒤에 중요한 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강의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가능성이 나오죠. 이거 문제 나온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저게 왜 이 형에 나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뜬금없이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학적 어떤 내용, 특히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게 나오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경제학적인 여기 나오는 의미는 있지만 한 두 번 정도 배웠을 때는 생산 가능성이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배우는 것은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고 그지? 어떤 장벽이 느껴질 거여서 제가 하지 않고 생산 가능성은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좀 나머지 용어에 익숙해졌을 때 생산 가능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제 기초에는 한번 읽어만 보시고 그지? 저는 이렇게 정리해놨지만 생략합니다. 생산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생략합니다.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요 내용이 필요할 때 다시 하더라도 늦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 수요 공급만 알더라도 경제학은 절반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수요, 디맨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수요라는 것은 뭐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제는 그전 이제 혼자 어떤 수업 공부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저는 이제 수업용, 그러니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좀 달리 강의를 해요. 달리 강의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강의만 하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강의만. 그리고 어떤 것은 실제로는 수준이 좀 높일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수라는 게 있죠. 그죠? 함수라는 것은 어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함수잖아. 자,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함수라는 것은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이제 펑션, 함수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와의 관계죠. 수요량을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와의 관계. 이것이 함수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X의 수량이라면 X의 가격, 소득, 그지?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기호, 연관 상품 가격. 그 다음에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변수를 모두 고려하면 얘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지 뭐 이번에 뭐 새롭게 나오는 뭐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얼만큼 팔릴 건가 예측하겠죠. 그지 뭐 삼성 S 회사가 한다면 그때 그것이 얼만큼 팔릴 건가를 예상할 때 그것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격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람들의 소득 수준, 그다음에 그지 어떤 현재 사람들이 기호, 선호도 또는 다른 연관 상품 가격. 연관 상품 가격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어떤 이거와 어떤 경쟁 관계에 있다든가 또는 이거랑 대체 관계에 있다든가 그지 또는 보완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까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걸 모두 고려하면 그지 이거를 분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그 많은 변수 중 이제 제가 세 가지 변수만 살려놓을게요. 나머지 일정하다 보고 나머지 변수 세 가지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읽는 거고 나머지 세 가지 변수만 살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나왔을 때는 가장 많이 보는 수요 함수는 이걸지 몰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이런 함수가 막 보일 겁니다. 그 말은 이것과 이거의 차이는 별거 없어요. 여기 봤던 다른 것들은 모두 일정하게 낮다는 그 가정. 자, 경제학적 가정 중에 현실적으로 안 맞지만 많이 사용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라는 가정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때 본다면 이제 나머지는 모두 일정하고 요 세 가지만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QX와 마이너스 PX 플러스 10M 플러스 2 PY 마이너스 3 PG 플러스 10이다. 이 안에는 나머지 변수가 있는데 이걸 모두 일정하게 본 거야. 그래서 변수만 지금 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만 살려놨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가지 살려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하기가 어떤 것이 뭐에 영향을 주는가가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마저도 여기다 일정 가정이 들어갑니다. 자, M을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살짝 나올 텐데 이거를 3이라고 하고 PY를 5라고 하고 PG를 1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것도 일정하게 본 겁니다. 물론 이것이 변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변할 건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게 될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30, 이게 10, 이게 마이너스 30, 10이기 때문에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나머지를 본다면 나온 식이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QX가 마이너스 PX 플러스 20이었다. 우리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지. 이변수 함수가 되는 수요 함수로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함수를 보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좀 폭넓게 이런 것도 봐가면서 이제 이거를 봐주기 시작해야지 경제학이 이제 월등히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림이 이렇게 되죠.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요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하죠. 여기다 QX 쓰고 여기다 PX 써요. 그지? 이게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수요 함수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역수함수라고 우리가 칭하긴 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역수함수라는 것이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은 미수 XY를 바꾸죠. 그래서 우리가 미수 XY를 바꾸듯이 Q와 P를 바꿉니다. P가 여기 있잖아. 우리는 여기서 요거를 XY로 봤을 때 Y 니콜 이렇게 나타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나타내지만 그래서 P와 X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PX는 마이너스 QX 플러스 20 되죠. 뭐 이거를 뭐 역수함수다 뭐라 표시한다. 그런 것을 구태여 얘기하는 시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간평사야. 노무사는 그런 걸 취급하지 않습니다. 역수함수다 뭐다 그런 걸 몰라도 좋아요. 단 우리 이걸 그릴 수는 있겠죠. 원래 이제 경제 수학에서 이런 것도 있죠. 뭐 우리가 1차시기 때문에 기울기랑 절편을 했을 때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절편이 20이죠. 그리고 이것도 20입니다.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를 하나 봄으로써 우리는 경제학의 접근 방식이 세 가지로 보죠. 하나가 어떤 서술식, 또 하나는 그래프, 또 하나는 수식. 그러니까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하나의 접근 방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만약 여기가 P가 10이라면 Q가 10일 테고 P가 5라면
여기다 P 5를 집으면 15가 나오죠. 15. 보통 이렇게 각이 올라가면 수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죠. 각이 올라가면 수량은 감소한다. 다시. 각이 5에서 10으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15에서 10으로 감소한다. 자, 그때 우린 이거를 가격과 수량과의 의미관계, 이거를 바로 수요 법칙이라죠. 수요 법칙. 여기서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일정하다는 가정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이 증가하는 거. 가격과 수량과의 의미관계를 이걸 수요 법칙이란다. 이것이 수요 법칙이야. 근데 사실 수요 법칙은 이렇게 표시할 필요 없이 그래프로 표시하는 게 이 안에 나타나죠. 그지? 그 말은 P와 Q 관계가 역관계라는 거잖아.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자, 그 말은 바로 사실 이 수식에서도 나타나죠. 그지? 이게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것이 P와 Q가 거꾸로 움직이는,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니까 사실 수요 법칙으로 나타내는 관계는 이것은 일부만 나타낸 거고, 그리고 그래프도 그지? 여기다 숫자를 표시하지 않고선 정보를 잘 모르죠. 이것만 알더라도 알 수 있지만 다시 써야 되잖아. 근데 사실 이 수식으로는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P가 얼마일 때 Q가 얼마 나온다는 정보가 다 들어갔잖아. 그 안에 있는 정보가 그지? 수요 법칙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거를 물어보고 이거를 표시해 놓고 이걸 물어본다든가, 이걸 갖고 이걸 물어본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만 경제학은 세 가지를 모두 그지? 같이 융합돼서 공부를 하고 조건 들어가야 돼.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수요 함수, 수요 법칙을 봤다면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 볼까요? 자, 여기 어떤 X조인데 A라는 사람이야. 이것도 B라는 사람이 이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수요 함수를 그리면 어떨까요? 자, 마찬가지죠. 뭐 절편 갖고 그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걸 다시 P로서 나타내면 다음 같아요. 자, 이 두 가지를 바꾸고 그지? 나타내면 자, 2분의 1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10이죠. 여기다 2를 곱하면 P는 마이너스 2Q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럼 이걸 그리면 어떨까요? 이걸 그리면 우리가 한눈에 알다시피 같은 절편이 20, 그리고 Q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Q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절편이 10이 되도록, 그래야지 이것분의 것이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이제 A라는 사람의 수역성이고 B라는 사람의 수역성이라면, 자, 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또 다른 하나 뭐냐면, 자, 이 두 사람만 이루어진 수요 곡선이 있다. 시장이 있다. EX는 두 사람만 이루어진 수요 시장이 형성된다면, 그 다음 시장 전체. 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거 말고도 모든 곡선, 모든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 두 사람만 이루어진 수요 시장이 있다면, 이 시장이 있다면, 그때 P일 땐, P가 10일 땐 얘가 5죠. 얘가 10이죠. 더하면 15가 됩니다. 이렇게 얘가 15가 돼. 0일 때는 10과 20 때문에 30이 돼요. 3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의 전체 수요 곡선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것이지? 이것이 전체 수요 곡선인 거야.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야 될 텐데, 먼저 뭐냐면, 이 개별 수요 곡선을 이제 수평합하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합하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근데 시장 전체에서 수평합이라는 것은 Q합이죠, Q합. Q합을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Q합은 이거죠. 이제 바로 이 Q와 이 Q가 되는 이 Q죠. 그럼 우리가 이 Q합을 더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P로 나타냈어도 이 AB가 P로 나타낸 거지 이거죠. 이렇게 나타냈어도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반드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Q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직관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수식적으로 할 때는 이것이 P로 나타내기에는 그래프를 그리긴 쉬우나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구할 때는 Q합이기 때문에 Q의 관식으로 바꿔요. Q의 관식으로 바꾼 것이 이걸 바꾼 것이 이거고 이걸 바꾼 것이 이거잖아. 이 두 가지를 그지 Q로 더해. 우리가 이 과정을 생각해도 좋지만 Q는 QA 플러스 QB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Q합이 되는 거야. 그럼 더하면 자, 똑같이 이걸 더하는 거죠.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P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저거 다음에 30이 되죠. 자, 이게 Q 토탈이 되는 겁니다. Q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다시 나타내면 어떨까? 아까랑 똑같이
이 두 가지를 바꾸죠. 그럼 바로 2분의 3 P는 마이너스 Q 플러스 30이야. 이걸 다시 여기다 3분의 2를 곱하죠. 3분의 1을 곱하면 P는 마이너스 3분의 2 Q 플러스 3분의 1 곱하니까 20이 됩니다. 이게 될 거라는 거지. 우리는 그대로 그려도 되지만 이걸 다시 그려보니까 기울기가 얼마고 기울기가 이것이 마이너스 3분의 2. 요게 30이고 2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절편은 똑같이 20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그냥 기하학적으로 접근 들어가고 그림으로 보고 수식으로 접근 들어갔지만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 그죠? 아까 이렇게 그려진 거 거꾸로 20 갖고도 이식이 나올 수 있죠. 철평 2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기 때문에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돼. 하다 보면 여러분 편리한 거 갖고 이제 구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정확히 알아둬야 될 내용이 이거야. 이게 모든 곡선이라 했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뿐만 아니라 공곡선도 그렇고 앞으로 보는 뒤에 가서 재화뿐만 아니라 그죠. 어떤 공급에 관한 거 그리고 화폐에 관한 것도 그렇고 통화량에 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수평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체 토탈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변수를 잘 봐가면서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이런 것이 나오면 이제 얼른 신속하게 답이 나오고 계산이 돼야지 이런 거 갖고 이제 시간을 끌면 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이도가 아주 쉬운 난이도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볼 거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배운 사람은 굉장히 혼동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야. 수요량과 수요입니다. 그죠? 수요량과 수요. 다 똑같은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죠. 자, 다음 같이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여기 아까 가격이 10일 때 이때 10, 가격이 5일 때 15. 요게 수요량을 말하는 거예요. 수요량. 그래서 수요량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에서 기간이 명시된 그런 경제학적 유량, 플로라로 그러죠. 유량입니다. 기간이 명시된. 그다음에 특정 가격에 대해서 아까 말한 P가 얼마, 10, 5일적이에요. 그리고 실제가 아니라 소비한 양이 의도량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다시 좀 상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에 대해서 의도한 양인데 그것은 결국 수요 곡선상의 한 점을 의미한다. 한 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집합에서 하나의 원수를 말하는 거야. 근데 수요 물가수는 똑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가격에 대해서 의도한 양.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니까 이제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이 무한 집합이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수요량으로 이루어진 것이 수요가 되는 거야. 자, 수요량은 한 점, 가격이 정했을 때 나오는 양. 수요는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두 가지 의미로 표시해서 수요량의 변화는 뭐냐?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에 한 점이 이동하는 거죠. 그럼 그걸 일으키는 원인이 뭐죠? 그것은 가격이죠. 수요 곡선상에 한 점이 이동. 이것이 가격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요량입니다. 그럼 수요 변화는 뭘까? 이 곡선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이제 아까 가격 이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그래프는 바로 요점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그것은 가격 변화. 그거 말고 나머지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이거 말고 나머지 다른 변수가 있겠죠. 그걸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량과 수요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그 용어를 구별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수요의 변화 요인인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인지. 자, 그때 그지? 아까 말했듯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까 봤을 때 이렇게 봤죠. 자, 여기서 이 수요 곡선이 아까 이거였어요. 이게 우리가 넓은 의미의 수요 곡선이죠. 이것은 좁은 의미의 수요 곡선이고 그때 이것이 3, 5, 10이었을 때 그때 이거로 확정되는 걸 봤잖아. 그러면 바로 그땐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x가 변하면 수량이 변하죠. 그것이 수요량의 변화야. 근데 여기 봤던 여기서 여기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일정하다고 했던 것들 이거 일정. 그 일정하다는 것들이 3, 5, 10으로 일정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m이 변한 거나 py, pg가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이것이 변하겠죠.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수요의 변화입니다. 자,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지?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처음 배울 때 여러분이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는데 수요량은 오직 가격 변화뿐이 없어요.
수요 곡선상 이동이고, 수요는 아까 봤던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변하면 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이런 것들이 변하면 이 절편이 움직일 거 아니지? 기울기는 가만히 있으면 절편이 움직이니까 그것이 바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여야 될 겁니다. 뭐 금방 여러분이 수학적으로는 알 겁니다. 근데 그걸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야. 아까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변하면, 그지? 그것이 수요 곡선 자체가 평행 이동한다. 근데 그것이 어떤 변으로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이겁니다. 우리가 수요는요, 사실 이거 하나만 수요의 변화 요인, 이것만 하나만 알더라도 전체를 거의 문제의 8, 90%는 져서 나온다고 보면 돼. 제가 만화를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지? 뭐 나중에 빼야겠어. 잘 보이지도 않네. 그지?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수요 변화 요인, 특히 이제 소득 변화도 그렇지만 이 연관 상품 가격, 거의 수요는요, 이게, 그지? 이 아까 말한 수요 디맨드라는 용어에서 80%는 져서 나온다고 보면 돼.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저걸 배우기 위해서 여태까지 다 배웠다고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식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정상제지, 이것은 소득 변화에 따라서 정상제와 열등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를 처음 공부한 사람한테 이런 질문하면 잘 틀리는 그런 식의 질문 중에 하나 있어. 우리가 보통 이런 질문하죠.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러면 10중 8구 경제학 관념이 없는 사람은 소득 증가하니까 수요 증가한다는 말이지, 거의 8, 90%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제와에 따라 다른 거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그죠? 정상제에 되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한 제는 하급제 또 열등제. 상급제, 하급제는 옛날 용어고 요새는 정상제, 열등제만 알면 돼. 소득 증가 시 바로 수요가 증가한 제와 정상제, 소득 증가 시 수요가 감소한 제와지, 그것이 열등제. 글쎄, 뭐 예를 든 게 많죠, 그지? 우리는 보통 돼지고기를 먹다가 좀 부자가 되고 돈이 생기면 뭘 먹어? 소고기를 먹어.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돼지고기는 열등제 되는 거고 소고기는 정상제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니죠. 이제 예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난 소득이 증가돼도 돼지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더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 돼지고기도 여전히 정상제야.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리는 문제지. 이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야.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 그지? 뭐 여러분 세대랑 저 세대랑 다르지만, 이 보리밥 있죠? 보리밥. 그지? 여러분, 보리밥은 지금은, 무슨 건강식품으로 잘 먹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는, 이제, 보리밥은 가격이 싸서 먹는 제품이었어. 쌀보다 쌌어. 그러니까 쌀밥은 보통 이제 뭐 생일이나 명절 때 먹고, 보통 때는 보리밥과 쌀밥을 혼식해서 먹거든요. 그때 보리는 그죠? 우리는 결국 열등제고 쌀은 정상제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지금 여러분 쌀은 정상제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그것은 열등제야. 그죠? 소득이 증가됐을 때 쌀 소비량이 줄어들어. 뭐랑? 야채, 고기 또는 빵으로 가기 때문에 쌀은 이미 오래전에, 그지? 거의 20년 전부터 쌀 소비량이 전체 국민 1인당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국민 소득이 커짐으로써 줄어들기 때문에 쌀은 열등제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나 때는 이것이 정상제였지만 지금 열등제야. 근데 어떤 사람도, 그지? 아직도 쌀이 열등제, 정상제가 이렇게 갈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에 따라 갈리는 거지, 특정 제화가 열등제가 정해졌다,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자, 맥주 정상제, 열등제야. 그것도 뭐 말하자면 이제 한도 끝도 없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자, 근데 이것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연관 상품 가격이야. 연관 상품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대체랑 부한제야. 대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대체라는 말은 상당히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정의를 보면 알다시피 대신 소비도 만족감에 별 차이가 없는 제야. 별 차이가 없어야 돼. 만족감에 전혀 차이가 없는 거지. 이것은 완전 대체제야. 여기 나오죠, 그지? 여기 꽁 대신 닭,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 꽁 대신 닭.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대체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배울 때는,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 배울 때는 대체를 커피 홍차로 배웠어. 커피 대신 기호식품으로 홍차, 대체제. 그리고 보완제는 커피 프림, 우유로 배웠거든. 근데 요새는 뭐 우유 집어넣으면 뭐지? 뭐 하나의 커피가 나오겠지만 요새는 뭐죠? 아메리카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이런 내용이 별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와는 이해는 될 겁니다. 따로따로 먹는 것보다 같이 먹을 때 만족이 증가한 줄야 서로 보완관계에 따릅니다. 대체관계, 보완관계 두 가지를 명확히 해둬야 될 텐데 자, 그때 우리는 이런 거죠. 가장 가까이 보면 이래. 커피 가격. 커피 가격으로 어떡하냐? 커피 수요량이 감소하죠. 커피 수요량. 이때는 수요량입니다. 그것은 곡선상에 움직이는 거야. 자, 그런데 커피가 줄어들면 수요량이 줄어든 대신 커피 대신 그죠? 이렇게 홍차가 더 많이 팔릴 겁니다. 이때는 수요. 직접 영향을 주는 그 재화 가격은 수요량이지만 얘는 수요죠. 다른 연관 상품에 영향을 받았잖아. 자, 커피 가격이 커피 수요량에 영향을 주죠. 그렇지만 커피가 홍차 수요를 증가시키죠. 이것이 홍차의 수요가 증가되는 거야. 근데 커피 수요량이 감소되니까 덩달아서 우리가 우유 프림이 줄어들죠. 그지? 그럴 때 Q 프림의 수요는 줄어듭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관계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되지만 결국 문제에서 남은 것은 이것뿐이 없어. 커피랑 홍차가 방향이 같죠. 자, 연관 상품각과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것은 대체제. 우리 문제 풀 때는 물론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관시키겠지만 나중에는 이것뿐이 안 남아. 연관 상품 가격이 다른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대체관계예요. 그것을 방향을 바꿨죠. 바꿨어요. 그지? 바꿨다는 것은 이 방향 자체가 음의관계죠. 마이너스 음의관계.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것은 보완제야. 물론 이 각각의 상품을 갖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걸 갖고 이해하기는 시간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무조건 대체는 연관 상품과 해당 제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것은 대체제, 같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완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 물론 배울 때는 그지 이렇게 재화를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자, 그다음 이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죠. 이제 보다시피 소비자 기호 선호를 하죠. 증가되면 수요 증가. 인구가 많아지면 그지 수요 증가. 단 이것은 여러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소비자 예상 우리가 보통 그전에 담배가 상승할 걸 예상되면 담배 수요가 증가되죠. 이걸 우리가 가수요 사직이라는데 사실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거 이것이 바로 수요 증가입니다. 단 가격이 실제로 오르면 어떨까?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죠. 이 두 가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를 거로 상승했을 때는 수요 증가, 오르고 나서는 수요량 감소. 그러니까 방향도 틀릴 뿐 아니라 용어 자체도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거 말더라도 요건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그리고 또 하는 것은 연관 상품에 대한 거 요 말더라도 거의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이쪽으로 다시 갈까요? 다시 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전에 문제 보면 노모사는 아직 그런 문제가 안 보였지만 그냥 간평사에서 굉장히 자주 나왔던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갖고 나온 거야. 자, 이걸 봤을 때 이 G와 X는 이 M이 소득이야, 소득. 이것은 YJ, ZJ입니다. 나중에 이거 갖고 이 G와의 어떤 성질뿐만 아니라 이 G와에 대한 소득 탄력성까지도 이거 갖고 다시 이용될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냐? 자, 소득이 증가되면 이 수요가 증가되는 거죠. X는 이게 소득일 때 이것은 정상제야. 그리고 얘는 YJ랑 봤을 때 YJ 앞에 부가 플러스죠. 그럼 YJ 가격이 오르면 어떠죠? 이 수량이 증가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J와 이 X는 이것은 바로 대체제고 이 부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GJ 가격이 오르면 얘는 감소하겠죠. 그럼 X와 GJ는 뭐다? 이것은 보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용어는 이 안에 숫자는 그냥 의미가 아니라
그 제어랑 x, y, z가 어떤 제어냐, 그리고 이것이 정상제냐, 열등제냐라고 갖고 있고, 그럼 이 숫자 뭐냐? 이 숫자는 이것은 있다 보는 탄력성이 크게 결정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 m과 y와 z에 대해서, g에 대해서 얼만큼 민감하게 변할 건가? 그것이 탄력도거든. 탄력도랑도 관련이 있어, 이 숫자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노무사에서는 그전부터 25문제 나올 때는 이런 문제 안 나왔는데 간평사는 40문제 나오고 나서부터 저런 문제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으니까 노무사도 이제 이런 문제를 대비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전에 이렇게 강의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40문제가 되고 문제 성향이 바뀌면서 제가 강의도 바뀌는 것이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전에 안 나왔던 문제는 할 필요 없지만 앞으로 나올 법한 문제. 그래서 수요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수가 일개 변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가장 간단하다고 봤던 수요가 그지 이 내포된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그렇게 나오겠죠. 간단하지 않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매마다 이렇게 한번 이제 대표 문제 갖고 한번 갖고 나왔거든. 대표 문제. 대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출제된 문제 갖고 한번 봐서 여러분 한번 잠깐 볼래요? 눈에 보여? 얼른 이것은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는데 눈에 보여? 정상제 커피 수요를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니까 수요가 뭐 하는 거? 수요가 뭐 한다? 수요가 감소시키는 거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 뭐냐? 답이 뭘 것 같아? 몇 번 같아? 예? 대답 잘해야 돼, 그지? 답이 몇 번 같아요? 예? 자,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거지. 맞아, 이렇게, 그지? 첫 문제가 굉장히, 그지? 조심스럽죠. 자, 아까 보완제 설탕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반대로 움직여죠. 그러니까 얘는 좌측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죠, 그지? 보완제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답은 5번이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커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이것은 커피 가격은 이것은 수요 곡선 상의 움직임이지 수요 곡선 자체 움직임이 아니죠. 소득이 증가되면 이것은 정상적이니까 우측 움직이죠. 그죠? 여기 선호도가 높아진다. 이건 당연히 우측이고 아까 말했지만 대체제 홍차가 상승한다. 얘도 아까 대체는 이것과 어떻게 방향이 플러스라 했잖아요. 그것은 우측동이야. 한마디로 보면 아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연상하면 될 겁니다. 왜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제랑 보완제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고 문제 냈을 때 이 방향성이 문제다. 방향만 알면 답은 그죠? 읽어보면 그냥 그지? 1분도 안 걸려서 답이 나오는 문제야. 이렇게 이제 단원 끝날 때마다 제가 한 문제씩 한번 선을 보일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제 3형이야.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자, 조금 10분 쉬었다 할게요.